그 지평선의 비극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영상을 한 번밖에 못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일들이 몰아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또 좋은 거를 골라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또 ESG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또 유튜브 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까? 또 이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또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정책을 또 궁금해 하실까? 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또 유튜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는 하나밖에 못 찍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제가 칼럼 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후정상회담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 혹시 기후정상회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와대에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다리면서 봤는데, 기후정상회담을 둘러싼 이야기를 이제 먼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기후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이제 눈이 많이 쏠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 세계 정상들을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주고 한 자리에 기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자리였고요. 시진핑 주석이 끝까지 참석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여러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고 해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처음에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스트리밍 앞에 거의 한 10분 동안 해상풍력하고 충남 화력발전소, 그리고 뭐 당일리 복합화력발전소, 여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가서 막 현장에서 연설하는 내용,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잘해왔는지에 대한 정책 홍보가 한 10분 동안 이어져서 되게 조금 당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뒤이어 이제 본방송에서 사실은 미국에서 출력을 내보낸 거죠. 거기를 보면서 조금 대조적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앞부분에 이렇게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자료화면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구가 원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바이든을 포함해서 유엔 사무총장, 칠레, 그리고 마샬 제도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마샬 제도라는 게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섬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뭔가 이런 기후 위기를 막아내자. 이게 3분이었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되게 좋은 기회를, 단순하게 정책을 홍보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홍보의 원칙이라는 건 알리고 싶은 걸 알린다고 사람들이 이거를 바로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홍보 효과가 높지 않거든요. 되게 진짜 중요한 홍보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설득적이고 어떤 진정성에 기반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오히려 차라리 나와가지고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고, 이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이 로드맵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얼마나 감내해야 되는지를 진짜 차라리 그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 엉뚱한 저의 생각을 하면서 기후정상회담을 봤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이 대통령 발언을 끝으로 이 앞부분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에 있는 그 기후정상회담들만 스트리밍이 됐고, 대통령 이후에도 아주 여러 명의 기후정상들이 발언이 계속, 정상회담은 이어지고 있었는데 청와대의 스트리밍이 끝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막 급히 유튜브에 다른 해외발 스트리밍을 찾아서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되게, 이 기후라는 부분은 뭔가 좀 더 글로벌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나 이거를 이제 좀, 네, 그랬습니다. 제가 본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존 케리와 마크 카니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마쿠에서 무척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이제 존 케리 미 바이든 대통령 기후 특사죠.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대화 테이블에 앉혔어요. 원래 존 케리 특사도 올 초에 그 다보스 포럼에 나와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2060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이 2060년까지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여전히 뭐 세계 70% 석탄 발전소 공장을 계속 짓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에 지금 중국이 정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꼬집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 1위인 미국과 중국이 정말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대화 테이블에 어쨌든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존 케리 특사는 말하자면 거물급 인사죠. 뭐 민주당 대선 후보도 나왔고 상원 의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오바마 때 그 국무부 장관까지 역임을 한 인물이고, 자기가 국무장관일 때 2015년에 파리협정에서 서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손녀딸을 데리고 유엔 총회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이번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다라는 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번에 기후 특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 아주 직후에 발표를 하면서 기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바 있죠. 이게 미국에 말하자면 존 케리 특사가 있다면 영국과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되게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발언의 목소리가 높은 인물이 마크 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마크 칸이는 유엔의 기후변화 특사이기도 하고요. 아주 경력이 화려한데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옥스퍼드대 경제 석박사,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쭉 13년 동안 일하고 캐나다 재무장관, 중앙은행 거의 최연소였고요. 그리고 외국계로는 거의 처음으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를 맡아서 3연임까지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융권, 은행에 쭉 기반을 한 인물이 기후변화가 금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계속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5년에 G20, 주요국 20개국에서 설립을 한 금융안정위원회가 있잖아요. FSB라고. 여기에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연설과 보고서 이런 것 덕분에 거의 12월에 TCFD라고 불리죠. 우리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이 TCFD가 설립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0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조직이 되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글로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크 카니가 중심이 돼서 글래스고 금융연합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The Glasgow Finance Alliance for Net Zero.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기존의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맹, 그리고 은행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하나의 엄브렐라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뭐 자산이 70조 달러니까 한 7경 8조 원, 그리고 투자자, 은행, 나중에 보험까지 낄 것 같은데 한 160여 개 정도가 다 같이 포괄되어 있는 넷제로 금융 이니셔티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여기에 금융 부분에 우리나라의 신한은행이 들어갔다라고 신한은행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이거를 이 기후 금융의 아젠다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 마크 칸이에요. 그래서 마크 칸의 움직임을 보면 기후 금융의 어떤 향방을 좀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이 마크 칸이가 또 하나 주도하고 있는 게 자발적 탄소 상쇄 시장에 관련된 태스크포스도 이끌고 있거든요. 이 자발적 탄소 상쇄 시장의 경우는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내부적으로 하기도 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오기도 하지만 이 탄소를 감축하는 부분을 아리백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생산을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분을 직접 사오는 거잖아요. 크레딧 형태로 사오는 건데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말하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도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nyway, 그래서 어쨌든 COP26을 앞두고 이 마크 카니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녹색 금융 부문을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죠. 1990년 대비 68% 감축이라는 거를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기후 리더십에 대해서 영국이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정책인데,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떤 정책을 드라이브하는 싱크탱크, 어떤 인물, 이런 것을 바탕으로 쭉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돌이켜 봤을 때 과연 탄소 중립 정책을 끌고 가는 태스크포스나 아니면 기관이 어디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더라고요. 이게 뭐 기재부 장관인지 금융위원장인지 환경부 장관인지 아니면 총리인지. 그래서 그 누구도 딱 떠올릴 만한 인물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금융 통화 정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 산업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중요한 자문력을 둔다든지 특사를 둔다든지 해서 여기에 말하자면 강력한 권한을 주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거든요. 선진국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2050 탄소 중립을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연료전지 이런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너무나 많은 현장의 문제점들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고 이게 될까 싶을 만큼의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난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근데 이게 정책 발표만 보면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알고도 뭉개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저는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27일 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족을 했어요. 이 흐름은 정말 저는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MB 정부 때 만들어진 게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뭐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위원회 이런 세 개의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그래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말하자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임기가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이 위원회에서 정말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뭐 걱정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크 카니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인터뷰 중에 제가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지평선의 비극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의 지평선이 정치 순환의 주기인 4년 주기로 이렇게 측정이 된대요. 왜냐하면 미국도 4년마다 이렇게 재선이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는 5년이지만 그래서 4년 주기로 측정이 되고 규제 당국이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앞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지평선이 되게 짧은데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평선은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후변화의 물리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고 빈도도 잦고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우리는 4년 단위로 계속 뛰고 있는데 이거는 서서히 하다가 확 침몰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야 되고 그것만이 지평선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탄소 중립 이슈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뭐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권 교체, 뭐 대선과 상관없이 정말 전 지구 우리 모두의 여러 가지 미래가 달려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더라도 한 테이블에 앉았듯이 우리나라도 좌우가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